가장 궁금한 게요. 시청자분들도 저도 제작진분들도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센터장님, 국내 증시 뭐가 센터장님을 그렇게 화나게 했을까요? 다. 하나씩 알려주세요. 아니 시장에서 보여주잖아요. 네. 거래대금 봐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는데 거래대금 더 줄어들어요. 네. 사람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싫어한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마켓 시장이 있잖아. 네. 이태원 상권 다시 살고 있지만 신촌 이대 가서 그 옷 사요? 이데 아무것도 없어요. 안 가잖아. 네. 발길이 뜸하잖아. 그쵸. 왜 안 가? 가봐야 소용없잖아. 네.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떨어진 거는 이 마켓에 가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한국 시장 이퀄스 투 2대 마켓 이런 느낌인 건가요? 이대를 까는 게 아니고 그만큼 마켓이라는 거는 가서 내가 충분히 지불할 의사가 있는 시장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가서 살만한 게 있어야 갈 거잖아요. 살만한 게 없는데 왜 가? 그래서 거래대금이 떨어지는 거지. 왜 거래대금이 떨어질까요? 센터장님이라는 기자들의 전화가 많이 와요. 아, 거꾸로 얘기하지. 시장 갈 때 왜 가요? 거기 살 게 있어서요. 그러면 거꾸로 왜 우리나라 마켓 딱 마켓인데 왜 안 올까요? 살 게 없어서요. 그 답을 해주시더라고. 살 게 없어서요. 네. 왜 살 게 없는지가 중요하지. 그렇죠. 자, 우리가 왜 살 게 없는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네. 주도하는 성장에 일부 붙어가는 업종이 있지만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업종과 조금 후퇴하는 업종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1980년부터 2010년대까지는 우리가 흔히 경제학에서 저도 공부할 땐 무슨 단어들이 굉장히 유행했냐면 세계화. 아, 세계화는 곧 어떤 얘기냐면 아웃소싱. 아웃소싱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었잖아요. 네, 그렇죠. 아웃소싱이 뭐냐면 나보다 더 값싼 비용으로 잘할 수 있는 데를 찾는 거예요. 네. 뭐 노동 비용이 싼데 아니면 소재가 싼데 뭐 이런 데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인소싱의 시대예요. 인소싱이란 말 잘 안 들었잖아요. 네. 반대인 거지. 아웃소싱의 반대말. 인소싱. 내가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 근데 이게 뭐냐면 미국 중심으로 인소싱이 되는 건데 이게 다 알고 있어요. 밸류 체인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미국 중심의 인소싱이 왜 발생하느냐? 아니, 미국이 아웃소싱을 해서 주다가 보니까 더 이상 끝까지 갈 수 없는 레버리지, 무역 수지와 경상 수지 적자로 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자기들이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첫 번째 한 게 오바마가 리쇼어링. 네. 오바마의 리쇼어링하고 뭐가 발생했습니까? 셰일가스 혁명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중동을 떼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전력,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제 확보가 되니까 뭘 할 수 있어요? 공장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전력을 깔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의 디리스킹을 통해서 공장 만들고 전력 깔고 있어요. 트럼프와 해리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트럼프는 디커플링이고 해리스는 디리스킹이에요. 오. 뭐냐면 중국을 견제하는 건 맞아. 근데 해리스나 민주당 쪽은 이 핵심은 견제하는데 이게 약간 뭐 필수 이게 좀 약간 저가들 있잖아. 네. 이런 건 좀 사줘도 되지 않겠니라는 거고 트럼프는 저거 만약에 사주면 저 돈 갖고 쟤네들 이상한 짓거리 한다고 네. 그것도 사주면 안 돼 이거예요. 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미국과 동맹국을 같이 하는 게 해리스고 미국 안에만 하는 게 이제 트럼프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미국 내에서의 제조업체는 맞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또 뭐 하고 있냐면 배터리라든지 자기네 화학 제품도 자국률이 높아서서 계속 밀어내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화학, 철강 이런 것 좀 안 되고 있고. 그렇죠. 그럼 이제 안 되고는 있지만 이렇게 힘들 때 기업들은 경영진들 그렇게 돈 많이 받아간 이유가 뭡니까? 그 돈을 받아갔으면 일반 사람들이 결정하지 못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쵸. 지금 갖고 있는 자본 갖고 열심히 투자를 하던가 아니면 부동산이라도 팔아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새로운 곳에 성장 투자를 하던가 아니면 주주 배당을 하던가 네. 그것도 아니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고려아연 같은 거. 싸우고 있죠. 두산그룹, SK그룹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정말 답답합니다.
네, 정말 국내 증시 외국인이 피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저희는 미국의 온쇼어링, 리쇼어링의 피해까지 받고 있고요. 중국의 밀어내기까지 받는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가치 있게 보여줄 수 있는 떳떳하게 사라고 줄 수 있는 좀 기업들이 점차 줄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 지금 외국인들이 투자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업들과 섹터들은 산업재 쪽에서 좀 멈춰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국내 증시 왜 이렇게 문제인지 현 주소를 파악해 봤는데 그러면 지지부진했던 10월 증시를 좀 뒤로 하고 11월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조금 코스피와 코스닥 예상 밴드를 좀 추측해보고 싶어요. 코스닥은 네. 2차 전지가 많아서 사실 잘 모르겠고. 네. 왜냐하면 2차 전지는 저는 중기적으로도 아직은 구조조정이나 배터리 가격이 하락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25년도는 계속적으로 LFP나 이런 부분들하고의 경쟁 구도에서 살아남는 서바이벌 작전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 안에서 솎아내기 전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 보면 코스닥 지수 자체가 막 그렇게 강한 상승을 보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피는 가격은 싼 것 같아요. 네, 코스피는 지금 0.9배 PBR 밸류에이션을 보면 한 0.9배가 2,580이거든요. 네. 근데 그 가격을 언더하게 되면 가격은 싼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도 10년 평균 주가가 56,000원인데 10년 평균 주가 오니까 바닥에서 탈출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왜 10년 평균 왔더니 바닥에 탈출하냐? 삼성전자의 경영진들도 이 정도 가격이 되면 시그널을 받아들인 거지. 네. 다만 이제 그 가격대에서 더 업사이드를 얼마나 볼 것이냐라는 이익이 좌우하는데, 이익이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잘 나와야 190조예요. 네. 진짜 잘 나와요. 근데 아마도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2,300조 원이라는 자본을 갖고 있습니다. 2,300조. 네. 2,300조에서 190조밖에 못 벌어들여요. ROE가 7, 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단도 조금 상당히 막혔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 2,500개지만 사라고 하면서 조금 100에서 200포인트만 오르면 2,700만 돼도 왜 비싸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요. 그건 자본의 힘이 때문에. 아. 무슨 얘기냐면 봐봐요. 지금의 이익이 190조는 2021년에 3년 전에 190조였어요. 이익은 똑같잖아요. 근데 그때는 자본이 1,800조였어. 그러니까 ROE가 10% 넘었었어요. 네. 지금은 2,200조잖아요. 근데 우리가 10에서 1이 늘어나면 몇 퍼센트가 늘어나는 거예요? 10%잖아요. 네. 근데 100에서 1이 늘어나면 아. 1%. 그러니까 자본이 커진 만큼 어닝이 1조가 올라간다고 한들 이 자본을 들어올리는 힘이 적다. 적죠. 이거 네. 간단한 산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본이 커져서 맨날 PBR은 싸져 있는 건 맞는데 여기서 벌어들일 수 있는 거는 2019년보다 현재의 자본은 2019년에 1조를 더 늘렸어야 되면 지금은 2조를 더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상당히 자꾸 막히는 거야. 네. 근데 왜 이렇게 자본이 늘어났느냐? 이익 잉여금이 찍히면서 자본이 늘어난 게 아니라 주식 발행, 영업 외에 어떤 자본 증가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대출이 많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 자본의 효율성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자본의 효율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밸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밸류 프로그램 절대 안 돼요. 우리나라. 코리아형 봐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오너 자본주의라니까요. 주주 자본주의 미국하고 달라요. 네. 그나마 국가 자본주의인 중국보단 낫지만 자본을 주주들한테 주주들한테 꼬아온 돈으로 자본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오너를 위해서 쓰고 있잖아. 그럼 옛날 같았으면 이건희 때만 해도 이건희 회장이나 우리가 2세대의 어떤 오너만 하더라도 그래도 그때는 국가가 큰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사이즈가 작으니까 네. 그 임팩트 커나가는 어떤 전략적인 판단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케이이긴 한데 지금은 뭐냐면 상속 문제라든지 어떤 자기들이 그 공부들도 안 했는지 성장에 대한 그림을 못 그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뭘 이렇게 자본 갖고 막 떼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 자기들 자본 아닌 것 같고 자기들 자본화 시키려니까 온갖 머리를 쓰면서 그 정도의 머리를 쓸 거면 영업에 머리를 쓰지. 네. 자기 거가 아닌 자본을 어떻게든 자기 자본으로 만들려고 그 XX를 하고 있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봐봐요. 우리나라 제가 그 어떤 한국은행이었나 통계청에서 맞는 우리나라의 그 최대 주주의 평균 연령이 67세예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
내가 주가가 안 돼서 이 자본이 많은 거를 팔아. 네. 쓸데없는 비사업 구조를 매각하거나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화시켜서 새로운 핵심 사업을 투자하고 과감하게, 아니면 남아있으면 배당을 했어.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배당을 잘하고서 투자도 열심히 하고 하면. 한다면 그럼 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67세의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그게 리스크일까요? 리턴일까요? 67세 입장에서는 리스크지 않을까? 리스크지. 상속세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자본을 그렇게, 오너 자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거야. 네. 주주 자본이었으면 그렇게 판단 못하지. 누가 대출 받아서 자사주 사고 주가 올라가니까 유증 때리고 대출 갚고 이런 짓거리를 누가 어느 나라에서 합니까? 그러니까요.